자, 여기서 우리는 작가가 이런 중이다. 귀양살이를 하는 중이다. 귀양살이는 정치적으로 뭔가 잘못을 했거나 눈밖에 나서 유배를 가는 상황이죠. 시골 구석에 짱 박혀 있는 그런 상태. 그리고 삶에 대한 성찰, 미래에 대한 불안감, 답답함과 외로움, 이런 심정이 드러나는 작품이고, 자, 임진왜란 당시에는 의병도 하고 전쟁 이후에는 목민관이라고 하면 백성을 돌보는 관리라는 뜻이에요. 목민관으로 덕망을 떨치기도 했는데, 광해군을 지지하는 대북파가 영창대군의 어머니인 임목대비, 그러니까 이 임목대비는 광해군의 새엄마, 그러니까 영창대군 동생은 동생이야. 친동생은 아니지만, 자, 이 새엄마를 유폐하자라는 의견을 제기하자. 그러니까 이게 새엄마긴 새엄마지만 조선은 유교 국가니까 새엄마를 가두는 거 돼요, 안 돼요? 부모님에게 불효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불효예요. 자, 이건 유교 국가니까 불효는 안 된다. 강직한 태도로 이에 반대하는 글을 올렸다가, 그러니까 이 작가의 의견은 불효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한 거지. 그래가지고 광해군을 지지하는 대북파랑 갈등이 있었고, 그럼 얘네가 나쁜 애들이고, 작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유교 국가니까 아무리 왕이라도 불효는 안 됩니다 라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유배를 간 귀양지에서 창작한 작품. 그러면 작가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가 맞잖아. 그치? 불효는 안 되는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유배를 갔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면 될 것 같고. 자, 우리는 57쪽에 이제 본문으로 와가지고, 단가라고 하면 가사나 고려가에 비해서 좀 짧아요. 시조들이. 시조 6편이다 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제목이 없더라도 우리는 이제 이런 작품들을 보면 아, 얘는 시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일단 시조는 딱 보면 몇 줄이야? 3줄. 3줄이다. 그러면 시조일 가능성이 높아. 한 다음에 읽어보는 거죠. 장부의 하울사업. 아는가 모르는가. 몇 음보? 4음보. 자, 4음보를 확인하고 마지막에 세 번째 줄에 첫 음보 어집어를 확인하면 이거 몇 글자여야 돼? 세 번째 줄에 1음보가 3글자. 여기까지를 확인하고 나면 아, 이거는 시조 맞네 이렇게 하는 거지. 자, 우리가 시조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프로세스는 3줄이다, 4음보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3음절인가? 3글자인가를 확인하고 나면 아, 얘는 시조네. 근데 시조가 이렇게 여러 덩어리가 있으면 연시조구나 라고 파악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3줄 4음보 3음절까지 확인하면 얘는 평시조이고, 자, 이런 평시조가 여러 개가 있으면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하죠? 연시조, 연을 이루는 시조다. 자, 요렇게 장르를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본문으로 가보면 장부의 하울사업, 아는가 모르는가, 아냐 모르냐는 뭘 강조하는 거야? 좀 알아라. 알아라. 어떤 권유하는 의도이고, 그것을 강조하는. 근데 뭘 권유하고 뭘 강조하냐면 장부의 하울사업. 장부는 남자를 말하는 거고 해야 할 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남자의 의무. 남자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를 좀 알아라. 그게 뭐냐면 효제충신. 자, 효제충신은 좀 중요한 단어니까, 자, 효제충신은 좀 까먹지 말고 잘 챙겨가도록 합시다. 자, 효제충신은 효도하는 거. 그 다음에 형제 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우애. 그 다음에 임금님한테 충성을 다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믿음직스럽게 행동하는 거니까 친구 간에 신의, 믿음을.
이렇게 효제 충신. 그럼 얘는 무슨 가치관이야? 일단 효도랑 충성 이런 거 보면 유교적 가치관. 얘는 유교적 이념. 자, 유교 이념 밖에 할 일이 우리의 의무가 또 있는가? 그러면 없다. 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데 이 질문에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걸 강조하려는 이런 태도를 우리가 서리법 이렇게 배웠죠? 또 있는가? 없다라는 걸 강조. 어집어. 자, 오늘은 우리가 진짜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어집어. 어집어라는 감탄사. 자, 감탄사가 나왔을 때 이 감탄사의 기능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감탄사의 기능이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둘 중에 하나냐면 이제까지 가져온 감정이나 태도를 이 감탄사에서 더 강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또 어떤 경우냐면 이제까지 가져왔던 어떤 감정 상태를 감탄사에서 전환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 감탄사가 어떤 감정을 집약하고 강조하는 표현인지 아니면 이제까지 내가 가지던 태도나 정서를 전환하는 그런 기능인지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심화인지 전환인지. 그러면 어집어라는 감탄사 기억해주고 인도에 사람의 도리, 사람된 도리로 할 일, 의무가 다만 이것뿐인가 하노라 하면 이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아까 앞에서 언급한 효제 충신 밖에 없다. 그럼 얘가 효제 충신을 강조하는 거고 노라에서 얘는 감탄어미 사용됐으니까 영탄, 감탄어미를 사용한 영탄이 사용된 부분인 거죠. 그럼 여기 앞부분에서 효제 충신이 짱이야 라고 했던 화자의 정서와 태도가 감탄사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심화됐죠. 그럼 여기서의 이 어집어라는 감탄사는 화자의 감정이나 태도를 심화하는 그런 감탄사. 근데 두 번째 수에서는 이 두어라가 좀 다른 기능을 해요. 자, 어떻게 다른 기능인지. 자, 내려와서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남산에 많던 소나무. 남산에 많던 소나무가 자, 여기 소나무라는 소재가 나왔는데 이 소나무는 식물이야. 그치? 근데 어떤 식물이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초록초록한 변하지 않는 그런 식물이라서 이 소나무는 상징적인 의미로 뭘 상징해요? 지조절개를 지닌 지조와 절개를 지닌 충신. 자, 충신을 상징하는 소리였으니까 이 소는 화자의 지향이 되겠죠? 화자가 바라는 남산에 많던 소나무가 여기 어디로 갔단 말인가? 자, 준수야, 여기 선생님이 물결미줄을 쳤거든요. 물결미줄 친 건 뭐죠? 정서와 태도가 드러난다는 건데 여기서 화자는 어떤 정서와 태도야? 내가 좋아하는 게 어디 갔냐? 그러면 지금 무슨 뜻이야? 이 어디 갔냐? 라는 건 이것들이 사라진 거야. 그치? 그럼 이것들이 사라졌다. 그때 화자는 어떤 정서와 태도일까요? 속상해. 그치? 안타까움. 이게 사라져서 안타깝다. 도대체 어디로 갔냐? 없어졌어. 상황이 안 좋아. 아까 우리 보기에서 무슨 전쟁 읽었어요? 이 작가가 의병으로 활동했던 임진왜란 그런 역사적 배경이 깔리고 임진왜란 이후에 부근은 이제 별표 붙어가지고 무슨 뜻이야? 밑에 별표 있어요. 작은 도끼와 큰 도끼라는 뜻인데 여기서의 부근도 상징적인 의미로 그냥 도끼라는 뜻이 아니라 정치적인 처벌. 정치적인 처벌이 그다지도 날래시고 이렇게까지 빨리 이루어졌구나. 그럼 지금 이 소나무가 없어진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충신들이 사라진 이유는 다 유배 갔어. 정치적인 처벌 때문에. 다 충신들이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막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여기 날래시고 자, 여러분 시고도 역시
감탄어미니까 영탄법이 사용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감탄, 화자의 정서는 영탄법으로 강화되고 있는데 어떤 정서야? 안 좋은 상황에 대한 속상함, 안타까움이 강조. 근데 두어라, 내버려 두어라. 우로 곧 깊으면 우로. 우로는 뭘까요? 비와 이슬이라는 뜻인데 비와 이슬이 깊어지면 다시 볼까 하노라. 이 충신들, 사라진 충신들 다시 돌아올 수도 있을 것 같아 라는 기대감. 그럼 여기서 우로도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것 같은데 이 우로가 상징하는 바는 식물로서 우로는 좋은 거잖아요. 임금님이 정신 차리면 뭔가 정신을 차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임금님의 은혜가 곧 깊어지면 다시 볼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럼 여기서 부근은 정치적 처벌이고 이걸로 인해 소나무가 사라졌으니까 부근은 화자의 지양. 우로는 임금님이 정신 차리는 거니까 화자의 지향. 그럼 여기 첫 번째 줄 초장과 중장에서 유지되던 속상함이 마지막에 기대감으로 전환됐으니까 여기 두어라의 기능은 똑같은 감탄사지만 어때요? 기능이 달라. 전환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감탄사를 앞으로 만나게 되면 이걸 생각해봐. 이 감탄사는 심화일까? 전환일까? 그래서 고전시가에서 이런 감탄사들을 좀 두 가지 종류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인지했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창밖에 새우 오고 뜰가에 제비나니. 그럼 창밖에는 이렇고 뜰가에는 저렇고 구조적으로 뭐예요? 유사한 동사구조. 대꾸가 사용된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런데 비가 올 때 여름 비는 이렇게 후두둑 오잖아요. 여름의 비는 이렇게 후두둑 오는데 이 새가 가느다랗다라고 할 때 새예요. 세심하다라고 할 때 새. 그럼 이 비는 어떻게 오는 비일까요? 가랑비. 아주 가늘게 내리는 빗줄기. 그래서 이 새우는 항상 봄비를 의미하는 거고. 생각해보니까 제비도 좀 그렇지 않아? 제비도 좀 봄의 이미지지 않나요? 겨울에는 얘가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갔다가 봄이 되면 돌아오는 그런 애잖아? 얘도 봄에 나타나는 설새니까 여기서 새우와 제비는 둘 다 계절감이 드러나요. 무슨 계절감? 봄이라는 계절감이 드러나는 소재. 화자는 지금 봄을 맞았어. 자, 적객의 회포는 무슨 일로 끝이 없어? 적객은 외로운 손님. 누구? 유배 중인 자기 자신. 유배 중인 화자 자신의 회포, 마음속의 외로움과 답답함. 무슨 일로 끝이 없어? 끝이 없어라는 건 이 회포가 심해지고 저 제비가 비비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한숨 겨워 하고 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제비가 날아다니는 걸 보고 속상해. 왜 제비가 날아다니는 거 보고 속상할까? 제비의 속성에 좀 집중을 해보면 제비는 봄이 되면 어떻게 해요? 돌아와요. 그럼 제비는 봄이 되면 돌아옴의 속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화자는 어때? 유배 중이야. 그럼 돌아갈 수 있어 없어? 돌아갈 수가 없죠? 얘는 지금 여기 감금돼 있는 상태니까 얘는 돌아갈 수가 없는 상태. 그럼 여기서 제비는 기능이 뭘까요? 화자와 어떤 관계? 대조대비되는 관계. 얘는 지금 돌아왔는데 나는 지금 못 가니까 그래서 한숨 겨워 하는 거지. 아, 제비는 돌아왔는데 나는 갈 수가 없구나. 제비와의 대조대비를 통해서 한숨. 근데 여기 제비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쵸? 아마 여러분들이 내신 대비 기간에 뭐 중간고사거나 기말고사에 단과 6장을 시험 범위에서 만나게 될 가능성이 거의 58,000%야. 이거 완전 그냥 기정사실이야. 그랬을 때 이 제비와 이 제비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겠죠? 얘랑 기능이 다르거든. 우리 읽어와서 알겠지만. 자, 적객에게 벗이 없어. 친구가 없어. 적객은 나를 말하는 거고 적객에게 친구가 없어. 공양, 대들보 위에
제비밖에 없다. 나는 친구 없어가지고 그냥 제비랑만 있어. 근데 이 제비가 하루 종일 하는 말이, 근데 제비가 무슨 말을 하겠어? 그냥 짹짹거리겠지. 그럼 이건 무슨 법? 의인법. 하루 종일 하는 말이 무슨 사설, 하소연. 무슨 하소연을 하는 것인가? 자, 지금 화자는 제비가 하소연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소연을 하고 있다. 근데 뭐 제비가 진짜 하소연을 하겠어요? 근데 화자에게 제비가 하소연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면 그건 왜 때문이야? 그냥 화자의 상황이 그런 거겠죠? 그럼 이 제비는 이 하소연을 반영해서 객관적 상관물인 것 같고, 그쵸? 자, 어집어. 내 풀어낸 시름은 너만큼은 된다. 너 정도는 되는 것 같아. 야, 너 정도는 되는 것 같아. 라는 것으로 보아 나의 시름과 제비의 마음은 어떤 상태인 것 같아요? 제비도 지금 하소연 중이고 나도 시름을 풀어놓는 중이고, 그러면 나의 시름과 제비의 시름은 일치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배웠어요? 객관적 상관물 중에 대상의 감정과 화자의 감정이 일치하는 것을 감정이입으로 배웠죠. 그러니까 이 제비는 감정이입의 대상이에요. 자, 여기 나온 제비는 화자와 대조대비되는 존재. 여기 나온 제비는 화자의 감정과 일치하는 존재. 자,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봐서 알겠지만 사수에 나오는 제비는 감정이입이다 라는 걸 외워봤자 문제는 어떻게 나와요? 이 중에 얘랑 기능 똑같은 거 골라라 이렇게 나오지.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감정이입인지 뭔지, 이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걸 분석해서 찾아낼 수 있어야지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치를 좀 형성해야 되고, 자, 인간 세상에 유정한 벗은 명월밖에 또 있는가? 명월, 밝은 달밖에 없어. 명월은 화자의 지향점이고 그런 존재는 없어 라는 설이 명월뿐이야. 유정한 벗, 정이 있는 벗은 달뿐이야. 자, 그럼 여기는 지금 화자가 이 명월에 대해서 유정한 벗으로 판단, 평가를 내린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달이 유정한 벗인데 그렇게 평가를 한 뭐가 나오겠어요? 근거, 판단의 이유가 제시되지 않겠어요? 근데 내가 이 달을 유정한 벗이다, 친구다 라고 평가한 이유가 뭐냐면 천리를 멀다고 하지 않고 내가 가는 데마다 달이 따라오니까. 내가 지금 고향을 떠나서 되게 먼 곳에 와 있단 말이에요. 어디? 유배지. 그러니까 먼 유배지까지 멀다고, 야, 나 거기 못 간다, 너무 멀어서 못 간다 고 하지 않고 간 데마다 나를 따라오니 나랑 동행해주는 다른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집어, 반가운 옛벗이 다만 너 뿐인가 하노라. 그럼 여기 어집어는 무슨 기능이야? 앞에서의 명월에 대한 감정을 심화해요, 전환해요? 심화. 대부분이 이렇게 심화하는 그런 애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간혹 전환하는 애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애를 잘 걸러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설월에 매화를 보려 잔을 잡고 창을 여니. 화자는 매화를 보려고 창문을 열었다. 자, 그럼 화자에게 매화는 향, 보려고 열었으니까. 자, 매화가 상징하는 것은 겨울에 아직 눈이 쌓여 있을 때 매화가 피잖아요. 그럼 매화의 의미는 뭐야? 다른 것들은 상황이 좋아야 나타나는데 매화는 지가 피려고 하면 상황이 안 좋아도 나타나는 애예요. 지조절개, 충신. 특히 그 충신 중에 화자 자신 같은 충신. 자, 매화를 보려고 잔을 잡고 술잔을 잡고 창문을 여니.
섞인 꽃, 여윈 속에 여윈. 여윈이라는 건 풍성하지 않고 듬성듬성하다. 그러니까 시각적인 이미지 속에 잦은 것이 향기로다. 향기가 엄청 진하다. 여기는 후각 이미지. 어집어. 호접은 벌과 나비라는 뜻인데 호접이 이 향기, 이 매화가 얼마나 향기가 좋은지 알면 애끈일까 하노라. 안타깝게 여길 것이다. 안타까워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매화는 충신인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고 그렇다면 이 매화의 향기는 화자의 충성심을 말하는 거고 그러면 그 향기, 충성심을 알게 되면 안타깝게 생각할 호접은 누굴까요? 내가 저런 애를 유배지에다 짱박아 놨구나. 너무 잘못했다 라고 생각할 만한 임금님. 자, 그러니까 이 마지막 줄은 무슨 뜻이냐면 임금님이 내가 얼마나 충성심이 있는지 나의 충심을 알게 되면 안타까워할 것이다. 나는 진짜 찐 충신인데 라는 그런 내용이었던 거죠. 자, 이 단가 6장 되게 유력한 작품이고 시험 범위에 다뤄질 가능성이 되게 높으니까 좀 잘 알아두면 좋겠어요. 자, 문제에서 혹시 질문 있나요?